네, 월드컵 소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홍명보호가 남아공과 일전을 치를 멕시코 몬테레이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유럽파 수비수 이한범 선수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비행기 내려서부터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느꼈었고요. 일단 운동을 해봐야 호흡이 조금 어떻게 얼마나 가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가 킥도 좋고 빌드업이 좋기 때문에 뭐 앞으로 무조건 끌려 나가서 압박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선수들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1, 2차전을 치른 과달라하라는 고지대긴 했는데 그래도 선선한 날씨였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덥고 습하다라고 느끼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더운 날씨하고 이제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아, 그렇죠. 이게 처음 가면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월드컵 예선 취재하러 갈 때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에 있다가 공항에서 바깥으로 연결된 출구 있죠. 네. 출구가 쫙 열리자마자 훅 파고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한 30도 조금 안 되는 국내 이 최고 기온이 그 정도 기온인데 굉장히 덥게 느껴지죠. 과달레이그 현지에서는 뭐 최고 기온이 32도 정도 되고요. 이 체감 기온은 40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우나에서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위가 기온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체온이 금방 데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땀 배출도 수분 배출도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분 부족 현상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경기 도중에 이 컨디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한범 선수가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남아공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훈련 모습 보니까 피지컬도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어떤 팀인가요? 남아공은 일단 이번 대회 들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의 2대0으로 지고요. 체코와 1대1 무승부를 빚었죠. 근데 멕시코전 때 보면은 이 멕시코 공격에 남아공 수비수들이 1대1로 다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약해가지고 특히 수비 진영에서 공을 갖고 있다가 빼앗겨서 먼저 선제골을 내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네. 멕시코의 이 침투 패스에 여러 번 뚫리면서 수비 뒷공간이 그냥 확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이 수비의 그 조직력이 허물어지는 모습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멕시코의 수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2차전은 체코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는데 2차전에서 두드러진 점은 이제 아마 이한범 선수도 빠르다고 얘기하는 게 이 평균적인 선수들의 빠르기가 아니라 이 공수 전환,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두고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선수들도 빠르기, 스피드에서는 웬만한 국가 대표팀에 밀리지는 않거든요. 체격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굉장히 그 남아공의 앞서 말씀드렸던 스피드나 체격 조건이 우리 대표팀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무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아공의 테보호 모코에나 선수, 우리 대표팀의 화인범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템바 지원의 선수 한꺼번에 미드필더 2명이 우리와의 경기에 빠지게 됐죠. 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빠졌다는 거는 이 미드필드에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이 점은 특히 뭐 잘 대표팀도 잘 알겠지만 전반 시작과 함께 강한 압박을 걸어가지고 미드필드를 확실하게 장악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미드필더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약간 전망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남아공을 상대로 그러면 우리 그 포메이션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예. 오늘 그 이한범 선수 인터뷰도 그렇고요. 현재 있는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교도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고 있지 않다. 무조건 이게- 이겨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홍명보 감독이 아마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전, 2차전은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수비에 방점을 두고 수비에 중심을 두고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남아공은 우리가 경기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인 전술을 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남아공은 3차전에서 남아공도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 상대가 달려들면 우리로서는 오히려 더 편하게 경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경기가 되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위해서 왼쪽 윙백에 그냥 수비 중심이 아니라 공격 중심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죠. 손흥민의 이제 예. 포지션, 또 손흥민의 또 파트너인 손흥민과 이 파트너를 이뤄서 뛸 공격수의 조합, 이것도 좀 일단 뚜껑을 열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포지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프리카 팀들의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수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아프리카 팀이 우리가 약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월드컵 본선에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팀과의 이 전적이 4전 1승 1무 2패거든요. 예. 이제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한 번 이겼습니다. 때문에 뭐 특별히 이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케이스가 많지가 않기 예. 때문에 어떤 뭐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다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특성이 좀 있죠. 선수들 어떤 피지컬 좋고 탄력적이기 예. 때문에 아프리카 팀이 우리가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선수들도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하고 배우고 오고 또 이 때문에 아프리카 팀과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아프리카 스타일의 축구가 좀 낯선 느낌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예. 어렵게 네. 느껴지는 건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팀도 한국 축구 잘 모르죠. 한국 축구 잘 모르고 한국 축구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팀 입장에서도 한국 축구가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우리도 뭐 비교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각오로 도전을 할 거고, 그리고 남아공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예.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수 간에 이제 좀 몸싸움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남아공전의 심판이 상당히 카드를 잘 꺼내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좀 악연이죠. 예.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파쿤도 테오 주심인데 이강인 선수는 벌써 이 주심한테 옐로우 카드 한 장 받았죠. 예. 4년 전에 한번 카타르 월드컵 때 받았고요. 근데 이 주심이 이것도 이제 일종의 크게 보면 경기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경기의 주심이 옐로 카드를 좀 민감하게 자주 꺼내는 심판이다라고 전달하게 되면은 파울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리하게 해서 이 옐로 카드까지 가지 않은 이런 영리한 좀 파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야구에서 특히 이 주심의 성향을 알아서 투수들이 뭐 왼쪽 오른쪽 이 높다 낮다 공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 예. 항상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파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제한다 이런 것들도 선수로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 일종의 크게 보면 경기력의 일부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남아공전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좀 가정을 해봐야 하는데 예. 32강에 오르게 되면 이제 어떤 팀과 붙을 것인가? 지금 캐나다나 스위스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어요. 좀 우리가 해볼 만한 상대라고 보십니까? 해볼 만한 상대이죠.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일단 이제 캐나다는 개최국인데 예. 캐나다가 이번 월드컵에서 카타르를 6대 0으로 이기고 월드컵 첫 승을 올렸거든요. 네. 여러 가지 시사합니다. 일단 6대 0이라는 스코어 어마어마한데 상대 팀인 카타르가 2명이 옐로 카드 받고 퇴장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 그 스코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월드컵 첫 승이라는 점에서 이 캐나다는 전통적인 축구 강국은 아니다. 자, 그런데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점은 있다. 네. 우리가 멕시코전에서도 저는 조금 느꼈는데 멕시코전에서 우리 멕시코 선수들의 파울을 좀 많이 좀 안 불어준 듯한 좀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개최국에 주어지는 홈콜이라고 좀 조금 개최국이 너무 일찍 떨어지면은 피파로서도 흥행이 안 되니까 이 홈콜의 이점은 있지만 캐나다가 그렇게 뭐 전통적인 축구 강국은 아니기 때문에 해볼만 하고요. 스위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독일 월드컵이죠. 그때 스위스에게 0대 1로 패했습니다. 스위스도 유럽에서도 빅리그나 어떤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고 메이저 축구 강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FIFA 랭킹 등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뭐 뒤진다라고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스위스가 이번 대회에 들어서 이 골 넣는 장면을 들면은 왼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을 들면은
이 FIFA 랭킹 10위권 이내에 우리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팀은 아니고 우리보다 앞선다고 전진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펼쳐진 오스트리아와의 2차전에서 2골을 추가하면서 월드컵 역사상 최다골 고지에 올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반 9분에 페널티킥을 놓친 메시, 결자 해지의 심정이었을까요? 30분 후 메디나의 컵백을 논스톱 슈팅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이 독일의 클로제가 갖고 있던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후반에도 메시가 메시했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 상대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또다시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의 활약은 첫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숙명의 라이벌 호날두와 대비됐는데요. 월드컵 골 기록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란히 18세와 20세의 나이로 20년 전 월드컵 무대에 데뷔한 두 선수. 30대 중반에 접어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부터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골에 그친 호날두와는 달리 메시는 무려 7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6번 연속으로 출전한 이번 북중미 월드컵 초반에도 메시는 여전히 축구의 신으로 또 호날두는 노쇠한 스트라이커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메시의 활약을 지켜본 호날두가 두 번째 경기에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메시와 호날두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번 대회에서 두 선수의 활약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메시가 이렇게 잘할 줄 상상도 못했고요. 또 호날두가 또 이렇게 못할 줄. 그러니까 호날두는 1차전에서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네. 고국에 있는 팬들로부터 2차전에서는 빼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못하리라고도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은 메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2년 전인가 팀 나올 때 먹튀라는 얘기까지 예, 들 정도로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이 메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명예 회복하고 뭐 제2의 전성기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39살이거든요. 39살에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뿐만이 아니고 18골 월드컵 통산 최다골 신기록도 세운 것도 대단한데 지금 신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한 5경기 정도 결승까지 간다고 보면 예. 남아있죠. 몇 골까지 가느냐. 여기에 이제 팬들의 주목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눈길을 끄는 선수가 있는 게 프랑스의 음바페 활약도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음바페 대단하죠. 음바페 그 메시가 오늘 그 2골 넣으니까 예. 음바페 선수도 2골 추가해서 네네. 15, 16골, 16골을 월드컵에서 기록했거든요. 음바페 선수는 뭐 메시 20여 년 동안 세계 축구를 양분했던 메시와 호날두의 뒤를 이을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고요. 음바페가 지금 4골로 공동 2위인데 메시가 5골, 음바페 4골 공동 예. 2위인데 공동 2위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엘링 홀랑입니다. 예. 노르웨이의 그러니까 엘링 홀랑과 메시 1위고 공동 2위 음바페와 엘링 홀랑 그리고 아직은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아서 2골에 불과하지만 내일 2차전이 열리거든요.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 예. 해리 케인도 이번에 그 득점왕으로 유력한 득점왕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관심사는 메시와 같은 기존 그 황제의 수송이냐, 음바페, 엘링 홀란, 또 해리 케인의 어떤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냐, 뭐 이게 좀 또 팬들이 관심을 모으게 되네요. 네, 득점 왕도 관심인데 지금까지 조별리그의 팀들의 경기력을 봤을 때 우승 후보를 어떤 팀으로 좀 꼽으세요? 지금까지 드러난 팀을 보면 이렇게 여러 팀이 좀 아직까지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스페인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등을 좀 예를 들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조금 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쳐다본다고 한다면 지난해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잖아요. 예. 그런데 아르헨티나와 이 프랑스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의 우승 전력을 뭐 거의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카드를 받는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우승 후보들이 글쎄요. 이제 강호들을 좀 주저앉히는 그런 또 선수들이 눈길을 많이 예. 끌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의 김승규 선수도 사실 멕시코전에서 여러 차례 그 중요한 골을 막아냈었잖아요. 예. 이런 그 골키퍼들의 활약 팬들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늘 우리 이번에 김승규 선수고요.
러시아 월드컵 때는 조현우 선수였죠. 네, 그렇죠. 세계 최고의 이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야신상이 있는데 이 야신상 후보로까지 언급이 됐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현상인데 만약에 48개국이 아니고 32강이었으면 우리가 보지 못했을 팀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카보베르데 있고요. 네네. 퀴나소도 있고 이 팀들은 아마 이전 같았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재미있게도 저는 독일 월드컵 때 처음으로 토고라는 나라를 알았고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또 이제 퀴나소와 카보베르데라는 그렇죠. 나라를 네. 알았는데 이 나라들이 예상보다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퀴나소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7대1로 패했지만 2차전에서 에콰도르와 0대0으로 비겼고요. 0대0으로 비길 수 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퀴나소의 골키퍼 엘로이름 선수이고요. 예.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보지냐 선수도 스페인과 0대0, 우루과이와 2대2 동점을 이끄는데 많은 공을 세웠는데 예. 이 골키퍼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골키퍼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골키퍼들은 190 이하가 되잖아요. 188, 189면은 작은 키입니다. 그래서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대부분 다 190cm가 넘어가는 장신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바로 장신이면서 굉장히 그 공중으로 날아오는 공의 그 낙하 지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상황 판단이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셈이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본이 이번 대회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튀니지에 4대 0으로 이겼고 아시아 득점 최초 가장 많은 득점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전력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본은 카타르 월드컵 때 4년 전에 우승 후보인 독일과 비겼습니다. 스페인과 또 비겼습니다. 예. 대단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리아스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두고서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다. 그래서 좀 그런 느낌 우쭈쭈 해주니까 한없이 그냥 공중에 뜨는구나. 예.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이게 공중에 뛰는 게 아니라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 스타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그 주축 선수들, 뭐 엔도나 미나미노, 미토모 같은 선수들은 10여 년 전서부터에 이르니까 지금 베테랑이면서 다 주축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개막전에 빠지게 되면서 전력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기고 튀니지를 4대0으로 이겼다는 것은 우승 후보로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제외한 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세계의 이 축구 전문가들은 우승 후보로 줄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비교되잖아요. 근데 우리와 비교되면서 일본의 그 이런 원동력은 뭐냐라고 하면 끊임없이 유럽에 많은 선수들을 보냈거든요. 많은 선수들을 보낸 것까지는 우리가 비슷한데 한 가지 확실히 다른 점은 국가대표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전 대회에서도 벤투 감독 많은 욕을 얻으면서 월드컵에 나갔거든요. 네. 그 후로는 우리는 이 축구협회의 어떤 그 불투명성 가지고 계속 우리가 국민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대표팀 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했죠. 근데 이와 반대로 모리아스 감독은 벌써 8년이나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